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제 리더분에게 오늘 사실 주제가 조금 너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조금 뭐 재미나게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강의를 재미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블루 이코노미인데, 뭐 제가 초면에 죄송합니다만 블루 이코노미라고 한번 평소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예. 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번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 모셔가지고 그린 이코노미는 일단은 이제 육상 중심의 거기도 이렇게 그게 이제 블루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하고 이미지가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블루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레드 오션이라면 뭔가 이렇게 기업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분야를 얘기를 하고, 블루 오션 하면 뭔가 우리가 좀 앞으로 진출할 시장에서의 진출이 조금 경쟁이 조금 덜한 이제 신산업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블루 이코노미를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쉽게 설명하면 바다를 매개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경제 성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목차는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는 게 어떻게 이 개념이 이제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적용되는 핵심 원칙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 국내의 시장 규모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 이코노미가 분야가 아주 해양 쪽에서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향후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개념이라든지 항상 이론이라는 게 저희들이 청사진처럼 제시하는 것은 아주 좋지만, 저희들이 또 이 청사진을 실제적인 산업이라든지 생활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이제 정책적으로 그럼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양은 인류가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해양은 저희들이 계속 이용과 개발을 해왔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 무한한 자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삼면이 바다인 경우에는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그런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대나 중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산의 동산동 폐총이 있듯이 연안에서 주로 이제 어류를 채취한다든지 조개를 채취해서 먹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해양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해양을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이제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 지배의 세대에 들었으면서 이게 이제 해양력이라는 게 국가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생존력이 되던 시대가 있었고, 이제 산업 혁명 이후에 최근까지는 이제 해양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용과 개발의 그런 이제 장소가 되었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역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해상 무역의 물건들이 국가 이동을 할 때 우리나라도 거의 한 98%, 99%가 바다를 통해서 이 모든 수출 화물들이 수입 또는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양의 이제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은 좀 미지의 대상이고 무한한 자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저희들이 육상에서 예를 들면 어떤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최근까지도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가 불가하니까 바다에 그냥 투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바다는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게 무한정 바다가 품어질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제 해양도 저희들이 조금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그 인식도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뭐 유류오염 사고 뭐 예를 들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해상으로 통해서 거의 유류가 많이 수송되기 때문에 그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가 태안에서 났듯이 이런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뭐 생태계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바다라는 게 이런 뭐 우리가 자원을 뭐 채취하고 뭐 개발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뭐 저희들이 화두라고 하면 국제적인 화두라면 기후 변화가 사실은 우리 모든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그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고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에 방출이 되어 가지고 그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해양이 뭐 과학적인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그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한 25%에서 30%를 해양에서 흡수하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후변화의 속도를 조금 늦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해양의 기능이 많이 그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슬라이드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개념인데 지속 가능한 게 과연 뭔지 왜 태동을 했느냐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972년에 로마 클럽 보고서에서 그 성장의 한계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장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뭐 산업이 발달해서 경제는 성장하고 이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뭐 식량도 이렇게 증가하는 반면에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식량의 소비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원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자원의 고갈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뭐 그 로마 클럽에서 그 성장의 한계에서 한 21세기 중반 정도 되면 자원도 고갈되고 식량 생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경제 성장이 이제 중단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까라고 했던 게 1970년대에 이게 로마 클럽 보고서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게 대두가 됐고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밑에 있는 것처럼 1987년에 브룬트란트 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가 공시하였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그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뭐 좀 거창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석유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유 자원이 우리가 지금 뭐 에너지 전환도 일어나고 있지만 석유 자원은 미래 세대도 뭐 그 에너지가 뭐 친환경 에너지도 바뀌겠지만 미래 세대도 산업을 발전하려고 하면 석유 자원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 모든 석유 자원을 다 써버리고 미래 세대가 필요한 것을 소멸시키는 이게 이것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런 어떤 생태계적인 뭐가 그 제공하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린다는 개념에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대두가 공시가 되었고 그다음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992년에 이제 리우 회의라고 저희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때는 이제 뭐 그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협약들이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었고요. 여기에 리우 회에서 이제 좀 강조했던 건 뭐냐면 공동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 환경적인 문제들, 기후변화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미국, 뭐 영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산업 성장을 하면서 이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오면서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 거죠.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탄, 석유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해야 경제 발전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 부담을 선진국하고 뭐 개발도상국이 같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은 여태까지의 그 자기 성장에서 혜택을 본 만큼 좀 더, 예를 들면 어떤 기금을 마련할 때 선진국이 좀 더 많이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기금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들도 뭐 성장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공동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에 뭐 새천년 개발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2015년에 유엔에서도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갖다가 총 17개 목표를 마련해서 2030년까지 뭐 발전을 하겠다, 이런 게 국제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에 이제 논의가 됐던 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면 경제 발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이제 부차적인 거로 생각했죠. 경제 개발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경은 이제 나중이라는 논리에 기반해서 모든 성장이 뭐 이렇게 성장으로 인해서 혜택이 보다는 국가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성장을 통해서 그 이제 환경에 이제 위해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과거에는 지금 일단 발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게 그때 주된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외부 효과인데,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면서 오염물질도 양산을 하고 하면 그 물건 만드는 데는 그 요즘은 뭐 환경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부담을 하는데, 그 발전하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 피해를 입는 제3자가 부담하는 형식의 그런 개발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이런 식으로 뭐 환경을 도외시하고 성장을 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우리 기존의 성장 중심의 그 경제 성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또 환경 문제가 결국은 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까지 인식이 가능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과 함께 그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경제 발전하고 환경이 이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발전, 환경도 개선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이런 것 쪽으로 이제 그 패러다임이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친환경 기술을 뭐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든지, 뭐 자원을 뭐 사용을 줄인다든지, 뭐 기업 비용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성장의 그 개념을 바꾸기 시작했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풍력이라든지 뭐 수소에너지 이런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다음에 탄소세 도입,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는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ESG 경영 강화 등 이런 노력들을 많이 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데, 제가 길게는 말씀을 하는 게 블루 이코노미 이제 개념이 그 군터 파울리라고 그 벨기에 사람인 걸 제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사용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면 해양을 로 하는 경제 활동, 그다음에 해양의 생태계 보존까지 고려한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군터 파울리는 그냥 자연 생태계, 예를 들면 자연에서 어떤 그 뭐 생물에서 그
그 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 친화적인 것, 예를 들면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떤 뭐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이렇게 생산해 하는데 자연에서는 자연적으로 재순환하는 이런 것들을 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세계 은행이라든지 유엔 환경 계획이라든지 유럽 연합에서는 뭐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보존하면서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양 자원을 지속하게 이용하는 것. 이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블루 이코노미 개념으로 발전을 시작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아직도 뭐 이 개념에 정확하게 블루 이코노미가 뭐라고 뭐 개념 정리는 안 됐지만, 제 나름대로 이게 블루 이코노미 여태까지 나던 개념 정리를 하면 아래 있는 것처럼 해안 및 연안 건강 생태계의 건강성과 회복 탄력성을 유지 정진시키면서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적 번영, 사회적 포용성 증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 뭐 이게 뭐 성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장으로 받은 어떤 이익이나 뭐 경제적 이익이 이게 사회적 포용성이라는 것은 뭐 그 개발이나 이런 쪽에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피해보는 사람들에게도 뭐 성장을 통해서 얻은 혜택들이 돌아가고, 그다음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환경에는 그 환경 수용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경이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오염 등에 견딜 수 있는 그 환경 수용력이 있는데, 그 환경 수용력을 초과할 경우에 환경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 힘들죠. 이럴 때 이제 그 환경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그런 경제 발전, 이게 이게 사실 뭐 저도 지금 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있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뭐 공사를 하려고 하면 개발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환경 보존하고 사람들이 항상 처음부터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는 것은 그런 상충을 최소한 줄이면서 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서로가 똑같은 이익을 공유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블루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핵심 원칙은 한 7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요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환경적 지속 가능성, 뭐 생태계의 건강성이라든지 생물 다양성도 보존하고 오염도 방지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환경만 지속이 가능한 게 아니고 경제적 효율성 및 성장의 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양 자원을 무분별하게 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다음에 이게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포용성 및 형통성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발전의 혜택이 개발하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 핵심 원칙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통합적 거버넌스라는 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블루 이코노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산업적인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업적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만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에 수산부, 산업자원부, 환경하면 환경부, 해수부, 농림부 뭐 이런 쪽에 다 이렇게 부처마다 조금 업무가 중복되어 있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는데, 이게 통합 거버넌스라는 것은 이런 걸 좀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원칙이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적 기반 접근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블루 이코노미라는 것은 해양 생태계의 그 여러 가지 뭐 자원이나 이런 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고, 뭐 예방적 원칙이라든지 오염
자원 부담 원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환경에 이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원칙이라기보다 우리가 환경을 관리하는 그런 뭐 과제나 뭐 정책의 주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루 이코노미 이제 주요 분야별로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업, 그다음에 해운 항만, 우리 이제 물류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해양 플랜트, 해양 관광 부분이 있습니다. 뭐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뭐 남획이라든지 그 불법업 아니면 그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자원을 평가해서 어획량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이 우리 양식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해상에 많은 양식장들이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우리 가두리 양식장 이런 데서 어류를 키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먹이를 공급하다 보면 그 어류가 이제 배설물을 이제 바다에 이렇게 배설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뭐 밑에 바닥에 쌓여서 뭐 퇴적물이 오염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 양식장을 육상으로 옮겨서 그 이제 폐쇄된 구조에서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스마트 양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배설물들을 여과해서 다시 그물을 활용해서 양식하는 이런 거로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운이나 항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뭐 선박이 상당히 우리 물류에 아주 전 세계적인 무역의 물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선박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박에서는 연료가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 선박에 대해서 오염되는 배출 물질을 줄이는 그런 친환경적 선박을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항만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들 지금 같은 경우에 항만을 화물들을 수송하는 차들이 보통 뭐 디젤이나 이런 자동차인데, 이걸 이제 전기차로 전환해서 오염을 줄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AR을 활용해서 우리 스마트 항만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참 중요 사업인데, 조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선박을 제조한다든지, 그다음에 해양에서 에너지를 하는 그런 설비를 제작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해류를 이용하는 그런 발전기를 만드는 데에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관광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해양 관광 쪽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뭐 완도 같은 경우는 치유 관광, 해양을 통해 치유 관광을 해서 이렇게 해양의 여러 혜택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뭐 이 관광이 또 보면 뭐 무분별한 관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한 지역의 특정 지역에 적정한 인원들이 방문을 해야 환경 훼손이 적은데, 예를 들면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국립공원에 이렇게 등반하는 사람들, 특히 지금 제주도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등반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등반 인원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그 생태 관광이 지속성을 가지고 또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흥 블루 이코노미 분야는 이제 조금 앞에서 우리 전통적인 산업 외에 조금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좀 발전되고 이렇게 성장되고 있는 부분이, 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조력 발력 이런 하는 해양 에너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 바이오 분야는 해양에는 뭐 다양한 생물이 존재합니다. 그런 생물들이라든지 를 이용을 해서 뭐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재료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에 하고 있는 부분이 해양 바이오고요. 그다음에 심해저 해양 광물 개발은 지금 뭐 본격적인 개발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뭐 이게 심해저 광물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불거지는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 협약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규범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망간 단계라든지 이런 광물 개발의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뒤에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블루 카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양 쪽에서 우리가 이제 카본에는 그린 카본, 블루 카본, 블랙 카본이 있습니다. 블랙 카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석탄을 떼면 나오는 이산화탄소고, 그린 카본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육상에서 나무가 이제 그 흡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나무는 그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이제 그 나무가 실제로 나무 그 목재 자체에 이제 탄소가 대기로부터 흡수한 탄소를 그 나무 목재가 이렇게 탄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린 카본이고, 블루 카본은 해양에서 이제 탄소를 흡수해서 그걸 이제 격리시키는 것 중에 지금까지 인정된 것은 그 동남아 가시면 여행하실 때 보면 그 맹그로브라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거기에 맹그로브 숲이라든지, 그다음에 염습지는 이제 바닷가 근처에 보면 우리 그 전남 쪽에 가면 뭐 해초, 그러니까 이게 뭐 퉁퉁마디 같은 해초 이런 습지처럼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해초 시그라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쪽에만 지금 탄소 흡수원을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탄소 배출권에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만큼 탄소를 줄이는 걸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를 미달성했을 때 탄소 배출권을 서로 이제 교환하는 이런 것 쪽에 있어서 해양 쪽에서 블루 카본이라는 산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뭐 담수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두산 같은 기업에서 그 해수를 담수하는 이런 기술도 블루 카본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시장 규모는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그 이제 2004년도 그 기준으로 약 세계 시장 규모가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졸업 하우스살림이니까 약 2,4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10년 후에는 이게 이제 5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제 산업의 성장의 잠재력이 아주 높다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 중에서 그러면 어느 부분들이 조금 많이 차지하느냐가 이 왼쪽 그래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운송이나 항만 부분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요. 전체 경제 규모에서.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차지하는 게 해양 관광이 한 26%.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산업에서는 어업 양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수산 뭐 식품까지 하는 게 한 26% 정도의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전체 경제 규모의 약 절반을 조금 못 미치는 45% 정도를 차지하고, 북미가 한 25%, 유럽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퍼시픽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하고 호주, 태평양 지역에 연안선도 일단 길고 해양이라는 공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쪽 아시아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규모가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경제적 가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시장적 경제 가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생태계 서비스에서 특히 해양의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은 해양 또는 연안의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한 다양한 혜택을 저희들이 생태계 서비스라 이야기를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연간 약 3조 달러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이제 서비스에는 저희들이 보면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공급 서비스는 그냥 쉽게 바다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뭐 수산물이라든지 해양 강물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고, 조절 서비스는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기후 변화에서 탄소를 해양이 흡수해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지를 정화를 한다든지, 뭐 해양에서 연안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재해를 방지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고요. 문화 서비스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양 관광이라든지 해양 치유라든지 교육, 여가 이런 데서 제공받는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 서비스는 이제 해양 생물들이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한 7, 8년 전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 과연 이렇게 해양이 제공하는 그 서비스가 어느 정도 될까 했을 때 보면 이제 수산물 생산이 한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갯벌 같은 경우 52조 6천억 정도, 그 다음에 갯벌 같은 경우에도 연간 갯벌이 예를 들면 기후를 조절한다는 이런 게 한 17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같은 경우인데,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루카본, 아마 요즘 여러분들 그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각 지자체에서 블루카본 이야기할 때 뭐 김을 뭐 미역을 재배해서 바다에서의 탄소를 흡수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갯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년에 한 17조 원 정도, 18조 원 정도의 그 가치,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그 개념이 엄청나게 바뀌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뭐 좀 이상한 짓 하면 하는 얘기가 뻘짓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뻘짓. 그만큼 갯벌에서 뭐 하는 걸 갖다가 정말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희들 여러분 잘 아시면 서남해 쪽에 있는 갯벌이 1년에 우리에게 제공한 혜택이 한 17조, 18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개발, 옛날에 같은 경우 갯벌 같은 경우는 그냥 매립의 대상이었지, 갯벌에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볼 거라고는 큰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뭐 해수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해양보호구역이라고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에 따지면 국립공원 같은 곳입니다. 국립공원 같은 곳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로 말하는 갯벌들, 섭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관이 우수하다든지 해양 생태계가 뭐 건강성이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란 쪽으로 표시된 게 뭐 무안갯벌이란 진도 보성 벌교 갯벌 같은 경우는 2, 3년 전에 저희들이 세계유산으로도 전 세계에 두 번째로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원래는 이제 해양보호구역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무엇을 해양보호구역에서 생물도 채취를 못하고 어업 활동도 못하고 뭐 채취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뭐를 가져올 수 없다 해서 노 테이크 존이라는 개념을 써서 아주 강력하게, 국립공원보다 더 강력하게 이렇게 인간 활동을 제한을 했거든요. 물론 그 제한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좀 불편함을 안겨줬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그걸 좀 제한을 하니까 이게 이제 살던 고기들도 크기도 커지고, 이게 그 지역뿐만 아니고 그 해양보호구역 밖에 있는 지역에서도 그 밑에 그림처럼 보시면 해양보호구역에 좀 큰 생물이 살고 그 좀 먼 지역에까지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는 이제 이게 조금 해양보호구역을 지금 한 37개 지정을 했는데요. 우리 국내는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어민들의 반발이, 경제활동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양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어업행위는 허용이 됩니다. 어업행위가 허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제 수산업의 생물이 좀 증가한다든지
어족 조안이 풍부해지는 효과는 못 보고 있지만 그나마 이런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 개발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갯벌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공장을 짓기 위한 뭐 이렇게 매립을 해서 공장을 만든다든지 공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갯벌이라든지 해양 쪽에 그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좀 정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뭐 많은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정을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 수익도 높아지고 지역 일자리 창출도 크게 나타나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순천만이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여기 순천만 같은 경우에 뭐 연간 한 250만 정도가 방문을 하고 이름으로 해서 한 1,000억 정도, 이것도 1,000억도 한 제가 데이터로 한 4, 5년 전에 이야기인데요. 연간 한 1,000억 정도 지역 경제에 그 효과를 유발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럼 이처럼 뭐 옛날에는 이제 뭐 환경을 하면 뭐 개발이 저해가 되고 뭐 환경 보존이 뭐 특별한 경제적 효과가 없다라고 인식이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자원들을 잘 관리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활용을 하면 지역 경제에도 큰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이제 블루카본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그 해양에서 지구에 이제 그 탄소를 이제 순환을 합니다. 그 순환에 이제 한 80% 정도 경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이제 흡수를 해서 나무 위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장에서 뭐 석탄을 떼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을 하면 그 전체적인 이거 이산화탄소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가 해양으로 흡수가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게 이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망그로브하고 그다음에 염생식물 해초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 갯벌을 이제 전 세계 최초로 갯벌에도 그 탄소가 저장될 수 있다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고 나면 이게 이제 그 블루카본이 그 제공하는 이런 쪽에서 갯벌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거기서도 많이 신문지상에 많이 보셨으니까 뭐 미역이나 다시마가 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속도가 육상의 식물보다 50배 이래가 보도자료를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흡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이나 미역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50배 흡수를 하더라도 그 이제 흡수된 김을 우리가 먹으면 다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해양에서 이 흡수되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를 이제 우리 김미역 다시마를 그 말리지 않습니까? 말려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보관하면 그대로 이제 이게 썩지 않게끔 보관하면 아니면 김미역 다시마를 가지고 종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뭐 탁자를 만들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격리를 해서 뭐 탄소 시장에서 그 이제 감소분을 인정을 받는데 요즘은 워낙 이게 이제 블루 이코노미가 뜨다 보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에 뭐 전남 같은 경우에는 뭐 해조류를 많이 심어가지고 뭐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감이 아니고 흡수적인 측면이고요. 그걸 저감하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갯벌 같은 경우에는 갯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오른쪽 그 그림을 보시면 위에는 이제 육상에서 나무 밑에는 이제 해양에서 아까 맹그로브하고 자일피 이런 쪽을 보면 그 갯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퇴적물들 땅에 그 알갱이가 되게 작습니다. 이 작은 게 뭐냐면 이제 산소가 들어갈 그 가능성이 낮은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탄소라는 게 갯벌에서 이렇게 저장이 되면 이게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CO2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갯벌에도 상당한 양의 그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할 수 있고, 단 조건은 그 저장된 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긁어낸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갯벌이라는 이제 모래밭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골재 이런 것도 사용하는데, 그런 걸 이제 그런 활동만 없으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국내에서도 연구를 조금 많이 하고 있고, 뭐 아마 곧 뭐 세계 최초로 이제 갯벌 부분이 그 블루카본이라는 해양에서의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유럽이 사실 블루 이코노미 분야에서 유럽이 아주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그 유럽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22년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블루 이코노미 분야에서 뭐 생물 자원이라면 수산업 이런 걸 말씀하겠죠. 그다음에 해양 운송, 재생에너지, 뭐 항만, 조선, 연안 관광을 보면 각 그 분야마다 그 부가가치가 뭐 증가율이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일반 뭐 경제의 그 부가가치 변화보다 훨씬 크고, 그다음에 많은 수의 그 실제적인 고용을 지역에서의 고용 효과도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뭐 보여주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상 풍력 이런 쪽에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 그 2015년에서 2022년간 그 부가가치가 총 한 370%나 증가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상당히 재생에너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뭐 제가 제시는 했는데 뭐 이렇게 주의 보면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최근에 그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제목이 그 EU의 블루 이코노미 리포트 2024. 보면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들,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경제 규모가 되고 이런 것들을 뭐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해양기상청 노아라고 아실 겁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 사람들이 한 7대 목표를 정해서 블루 이코노미의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이 블루 이코노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인 뭐 과제들을 도출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보고서를 도출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블루 이코노미 분야에서 전체적인 경제 규모에서 많이 찾아보는 게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태평양권인데, 그 아시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자기들이 그 아세안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라는 보고서를 만들어내서 비전을 설정을 하고 중점 전략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이행할 것인지 이런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전라남도에서 2019년 상당히 빠른 거죠. 201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왔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아주 도전적으로 그 2030년까지 이렇게 블루 이코노미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전 같으면 2030년까지 뭐 75조 원을 투자하고 뭐 일자리는 17만 개, 그 다음에 소득도 이런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런 우리 그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서 경제가 발전을 해서 지역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면 뭐 전라남도가 전국 10위권 소득까지 하겠다는 아주 도전적이고 개발적인 도전적인 이런 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서 말한 그 갯벌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블루카본의 그 산업을 어떻게 그 조금 그 확대할지 이런 거를 전략을 마련해서 그 저희들이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2030년까지 뭐 블루카본 흡수량을 그 한 106만 톤 정도를 하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각 나라마다 그 NDC라고 그 이제 감축 목표량에 이제 해양 부분을 포함시켰다는 게 큰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블루 이코노미의 이제 비례상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뭐 기존 산업이나 우리 전통 산업이라든가 뭐 유망 산업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블루 이코노미가 글로벌 형태에서 어떤 식으로 그 전환될까 보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I 기술도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 스마트업이라든지 스마트 양식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사람 없이 자유를 운항하는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항만 개발,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정밀 해양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양이라는 공간은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해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과학적인 조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쪽에 관계돼서 저희들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을 그 접목을 해서 이런 부분으로 발전할 게 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바이오 산업의 급성장인데 이거는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식물질, 특히 식물질 같은 경우는 육상 생물이라든지 육상에서는 좀 제가 뭐 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알아볼 수 있는 물질은 다 개발했다. 근데 이제 해양 생물에 대해서는 우리 워낙 모르고 해양 생물이 가지고 있는 뭐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도 아직도 우리가 이해 단계이기 되기 때문에 이런 생물에 대한 이해, 그런 신물질 개발 쪽에서는 해양 바이오 산업이 뭐 상당히 급성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글루 카본 분야, 해양에서의 탄소 흡수 분야도 많이 이제 그 발전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순환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에 이제 뭐 배출되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양식을 바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김양식이라든지 모든 양식들을 육상으로 전환해서 그런 이제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방출되지 않는 그런 이제 환경 개선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양 에너지 분야,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해류 발전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해양 에너지 뭐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바뀌면서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뭐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쪽에도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투자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은 뭐 해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수산물 섭취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생산 그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산업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자원이 이제 그 식량이라는 것도 그 자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식량 안보라는 우리가 개념을 쓰는데 우리 제한된 국토보다 뭐 국토 훨씬 넓은 영역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혜택이 좋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난류와 해류가 만나는 이런 좋은 조건이 있고 또 갯벌이라든지 우리나라 남해안 같은 경우는 도서 연안입니다. 이런 그 생태적 환경은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다양한 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가 식량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로서의 해양 역할이 정대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우리나라 해양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이제 국제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구축인데 예를 들면 해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관리를 잘 안 돼 가지고 우리나라만 잘 됐으니까 이 해양은 해류로 바닷물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에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는 우리나라에서 엄청 떨어져 있는데 그 방사능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해류를 통해서 이게 태평양을 따라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뭐 10여 년이 걸린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웃나라 뭐 해류에 라는 이런 게 영향을 우리에게 덜 받지만 결국은 이제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그 해류 때문에 그 모든 영향들이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공동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 맞춰갑니다. 너무 제가 근데 좀 재미있는 내용을 사실 재미있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도 그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인 측면,
경제 산업적인 측면, 정책 제도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인데요. 뭐 환경적인 측면은 뭐 우리가 평소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양 오염이 뭐 심화된다든지 특히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예를 들면 우리 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뭐 몇 년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있다가 요 며칠 사이에는 또 뉴스를 보니까 오징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해양에 대한 이해의 폭이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이게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아니면 뭐 단순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오징어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수산물도 보면 한두 해 잘났다가 좀 생산이 많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생산이 안 됐다가 이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사이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후변화 때문에 해류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명태는 우리나라에서 통해서 거의 사라졌다고 저희 평가를 하는데 오징어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으로 우리 해양 생물이 많지만 그 뭐 자원 과잉 이용 또는 서식지 파괴인데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를 요즘은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게 여러분들 전남 무안에 가시면 그 세발낙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발낙지. 그게 낙지 중에 제일 맛있고 정말 한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 세발낙지도 그 어촌계 분들이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잡았는데 요즘은 지역 주민들도 어떤 식이냐면 이거를 많이 잡다 보니까 세발낙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지역 주민들 스스로 세발낙지 거먹이를 설정을 해서 그 거먹이 때는 세발낙지를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많이 남획을 하다 보니까 자원량이 줄어들면 나중에 잘못하다는 아예 뭐 세발낙지가 무한개벌에서 사라질 거를 스스로 인식을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환경적인 적극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제가 아까 제시했던 여러 가지 그 산업 분야가 다 부처에 이렇게 조금씩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처 간 이게 뭐 오늘 어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처가 다르면 이 칸막이라는 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칸막이라는 게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저희들 지금 여러분 뉴스상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 제가 최근에 만나면 물어보시는 게 부산 해수부 부산 갑니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지금 포항에 있지만 그때 이제 보면 부산 이전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산업부가 조선업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해양수산부 연관이 돼 있지만 그거를 부처 이전할 때 뭐 어떤 측에서는 이제 해양 경제를 통합하려고 하면 그런 산업부가 가지는 조선도 해양 쪽에 뭐 이렇게 하고 국토부에 있는 물류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물류라고 하면 국내 물류 말고 해외 물류는 사실은 98% 9%가 해상 물류로 통해서 수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해수부로 이전하는 거를 좀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해수부 좀 더 뭐 해수부나 해양 경제의 발전이 좋겠다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부서 공무원은 그 파워가 뭐냐면 법하고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부처 간의 그런 정책 간의 칸막이 이런 문제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장을 하나 바닷가에 짓겠다 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부터 제일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어민들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 갈등 조정의 기능들이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제가 좀 이렇게 환경을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약한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뭐 분위기라보다 그것도 이제 교육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토론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고 거기에 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이제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이렇게 공청회나 이런 게 하면 남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체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이야기하는 저 사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조정 기능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많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계획을 추진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지금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뭐 해상 케이블을 놓겠다 뭐 이렇게 하면 그 계획의 초창기부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참여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계획은 다 마련하고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행정 절차를 거칠 때 그런 분들을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 뭐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게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블루 이코노미 뭐 제가 좀 설명을 뭐 드렸는데 이런 블루 이코노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 쪽으로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겠다 이런 거를 조금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해양 쪽에는 이게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모르겠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도 돈이 안 되고 직장에 이제 그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해양 쪽에 이런 또 이제 전문 인력이 그 학생들 스스로도 해양 쪽에 이렇게 뭐 진출해서 뭐 이렇게 좀 성장하겠다 이런 게 조금 약한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극복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뭐 정책 제언은 제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는데 뭐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양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해양 쪽에서의 기술은 육상에서 적용했던 기술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연구개발을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엇보다도 어느 한 분야가 성장하려고 하면 그 전문 인력 양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 교육 시스템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금융의 투자 확대 부분인데 요 같은 경우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블루 파이낸싱이라서 그 이제 뭐 그 블루 본들에서 이렇게 뭐 투자를 유치를 해서 뭐 투자하는 기업에 저리로 그 투자 금액을 뭐 대출한다 준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정책적인 뭐 금융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조금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세계 시장 진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제 협약이라든지 국제적인 규제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간이라든지 다자간 여러 나라들하고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강화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해양에 대한 그 국민 참여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 문화에 대한 이런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해양 환경을 전공한 입장에서 바다 이러면 느끼는 감정이 이제 육상에는 예를 들면 어느 공원을 갔는데 딱 보면 어느 공원에 가서 보니까 예를 들면 나무가 뭐 소나무가 재선충에 죽었다든지 눈에 보입니다. 근데 바다는 영일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일만도 이거 아마 그 수질이 많이 개선됐다는 수질을 실제로 해보면 동해 쪽보다 물은 조금 안 좋을 거예요. 오염도 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일단 보는 순간에 바다는 뭐냐면 파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는 별 문제 없어.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낚시꾼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낚시하러 가서 뭐 먹을 것도 많이 사가고 가는데 낚시배 타고 갈 때는 짐이 이렇게 뭐 한 보따리다가 그 낚시터 놓으면 고기 빼고 짐이 아무것도 없는 이게 뭐냐면 바다에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다는 워낙 넓고 광대하다 보니까 안에 이거 조금 버려도 쓰레기 버려도 바다에서 다 뭐 별로 표시 안 나고 오염에 영향이 안 될 거다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해양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젊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바다에 대한 조금 도전적인 정신이 좀 필요한데 그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그 예를 뭐 교육가 좀 많이 길입니다. 예를 들는데 제가 이제 그 TV 프로 중에 뭐 비정상회담이라고 외국 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외국 사례 설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외국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 집에 한번 가출 해봤어? 이러니까 한국 애가 나와가지고 아, 내 가출 해봤다 이러니까 그래 얼마 정도 가출했냐니까 한국 애가 이제 자기가 아주 힘들게 야, 3일 정도 내 가출해봤다니까 유럽에 있는 애들이 3일은 가출했다는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가출을 해야 되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교육이 입시 위주로 돼 있는 이런 교육들 그 다음에 좀 뭐 말이 조금 튀어나갑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저도 이제 그랬지만 보면 외국에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까? 뭐 어떤 방향을 하거든데 저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봤고 그냥 대학 가서 그냥 그 하는 게는 취직 공부만 합니다. 그죠? 대학생 4년 동안. 그래 이제 취직하고 그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됐고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게 저도 좀 그거 하다는 게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28살인데요. 28살인데 뭐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애가 이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빠 하면서 왜 이러니까 아, 아빠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랬냐면 야 아빠도 50 넘었는데 아빠도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 아빠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러니까 네 스스로 생각해라. 예. 그렇게 좀 이제 하는 교육적인 것도 좀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참 정말 그 따분한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끝까지 시청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제가 요 장 말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별도로 또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우리 그 영남경제신문에 말씀하셔가지고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장시간 이렇게 뭐 다들 주무시는 분 없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